한강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일부 세 1. 결정.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목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목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인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우듬지가 잘린 단면마다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엎드린 봉분들 사이를 나는 걸었다. 문득 발을 멈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운동화 아래로 자작자작 물이 밟혔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틈에 발등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은 바다였다. 지금 밀물이 밀려오는 거다.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다. 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점점 빠르게 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아래쪽 무덤들은 봉부만 남고 뼈들이 쓸려가 버린 건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다. 바다가 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나한텐 삽도 없는데, 이 많은 무덤들을 다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채 검은 나무들 사이를 어느새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달렸다. 눈을 뜨자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눈 내리는 벌판도 검은 나무들도 밀려드는 바다도 없는 어두운 방의 창문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다시 그 도시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손바닥으로 두 눈을 덮고서 더 누워 있었다. 그 꿈을 꾼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댄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꿈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도시에 대한 꿈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빠르고 직관적이었던 그 결론은 내 오해였거나 너무 단순한 이해였는지도 모른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20날 가까이 열대야가 계속되던 무렵이었다. 나는 언제나처럼 거실에 고장난 에어컨 아래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찬물 샤워를 이미 수차례 했지만 땀에 젖은 몸은 마룻바닥에 등을 대고 있어도 식지 않았다. 새벽 5시경에야 약간 기온이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30분 뒤면 다시 해가 떠오를 테니 짧게 찾아오는 은총이었다. 마침내 잠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거의 잠들었다고 느꼈을 때였다. 감은 눈꺼풀 속으로 벼랑간 그 벌판이 밀려 들어왔다.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 위로 흩어지던 눈발이, 잘린 우듬지마다 소금처럼 쌓여 빛나던 눈송이들이 생시처럼 생생했다. 그때 왜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마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과 같은 떨림이었지만 눈물 같은 건 흐르지도 고이지도 않았다. 그걸 공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불안이라고, 전율이라고.
돌연한 고통이라고? 아니, 그건 네가 부딪히도록 차가운 각성 같은 거였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칼이 사람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도 없을 무거운 쇳날이 허공에 떠서 내 몸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마주 올려다보며 누워있는 것 같았다. 봉분 아래의 뼈들을 휩쓸어가기 위해 밀려 들어오던 그 시퍼런 바다가 학살당한 사람들과 그 후의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때 처음 생각했다. 다만 개인적인 예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물에 잠긴 무덤들과 침묵하는 묘비들로 이루어진 그곳이 앞으로 남겨질 내 삶을 당겨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을. 처음 그 꿈을 꾸었던 밤과 그 여름 새벽 사이의 4년 동안 나는 몇 개의 사적인 작별을 했다. 어떤 것들은 나의 의지로 택했지만 어떤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며 모든 걸 걸고라도 멈추고 싶은 것이었다. 오래된 여러 신앙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기록하는 거대한 거울과 같은 것이 천상이나 명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거기 담긴 나의 지난 4년은 껍데기에서 몸을 꺼내 칼날 위를 전진하는 달팽이 같은 무엇이었을 것이다. 살고 싶어하는 몸, 움푹 찔리고 베이는 몸, 뿌리치고 껴안고 매달리는 몸, 무릎 꿇는 몸, 애원하는 몸, 피인지 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끝없이 새어나오는 몸. 그 모든 안간힘이 지나간 늦봄, 서울 근교의 이 복도식 아파트로 새를 얻어 들어온 거였다. 더 이상 돌볼 가족도 일을 할 직장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나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는 동시에 가족을 돌봐왔다. 그 두 가지 일이 우선이었으므로 글은 잠을 줄여서 썼고 언젠가 마음껏 글을 쓸 시간이 주어지기를 은밀히 바라왔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갈망은 이제 더 남아있지 않았다. 이삿짐 센터에서 대강 부려놓은 대로 물건들을 놓아두고 7월이 올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지만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현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인터넷 주문으로 배달받은 물과 약간의 밥과 백김치를 먹었으며 위 경련을 동반하는 편두통이 시작되면 먹은 것을 모두 변기에 토했다. 유서는 어느 밤 이미 써두었다. 몇 가지 일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편지에는 어느 서랍 속 상자에 통장들과 보험 증서와 전세 계약서가 있는지, 내가 남길 돈의 얼마만큼이 어디에 쓰이기를 원하는지, 그 나머지가 어떤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두었지만 정작 그 부탁을 들어줄 수신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 폐를 끼쳐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였다. 수고를 맡아줄 이에게 얼마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겠다는 감사와 사과의 문장을 덧붙여 보기도 했지만 끝내 수신인의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없었다. 잠시도 잠들 수 없었던, 그러나 빠져나올 수도 없었던 침대에서 마침내 내 몸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 미지의 수신인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남은 일을 수습해야 할 아직 그 당사자로 확정되지 않은 몇 명의 지인들을 떠올리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엌에 쌓인 생수 페트병들을, 골칫거리가 될 내 옷과 이불들을, 일기와 수첩 같은 기록들을 폐기해야 했다. 첫 번째 쓰레기 묶음들을 양손에 들고 2달 만에 운동화를 꿰어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오후의 여름 햇빛이 서현 복도에 쏟아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경비실을 지나 아파트 광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나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날의 날씨를, 공기 중의 습도와 중력의 감각을. 집으로 돌아와 거실 가득 쌓아둔 물건들로 두 번째 묶음을 만드는 대신 욕실로 들어갔다. 옷을 벗지 않은 채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틀고 그 아래 앉아 있었다. 오그린 발바닥으로 느껴지던 타일 바닥의 표면과 점점 숨을 막히게 하던 수증기,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던 면 셔츠, 눈을 덮도록 자라난 앞머리를 타고 턱으로 가슴과 배로 흘러내리던 뜨거운 물줄기의 감각을 기억한다. 욕실을 나와 젖은 옷을 벗고 아직 버리지 않은 옷 더미 속에서 쓸만한 걸 찾아 입었다. 10,000원 지폐 2장을 여러 번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 현관을 나섰다. 가까운 전철역 뒤편의 죽집까지 걸어가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잣죽을 시켰다. 지나치게 뜨거운 그걸 천천히 먹는 동안 유리문 밖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깨어질 듯 연약해 보였다. 생명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그때 실감했다. 저 살과 장기와 뼈와 목숨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끊어져 버릴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게 죽음이 나를 비껴갔다. 충돌할 줄 알았던 소행성이 미세한 각도의 오차로 지구를 비껴 날아가듯이 반성도 주저도 없는 맹렬한 속력으로. 인생과 화해하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야 했다. 2달 남짓한 운동과 근기아 상태로 상당량의 근육이 소실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편두통과 위경련, 카페인 함량이 높은 진통제 복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먹고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노력해보기 전에 폭염이 시작되었다. 낮 최고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처음 넘어섰을 때 예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을 틀어보았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어렵게 통화가 된 에어컨 수리업체들은 이상 기온에 따른 예약 폭주로 8월 하순에야 출장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품을 사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디로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피하는 편이 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나 도서관, 은행 같은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실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워 가능한 한 체온을 낮추는 것, 땅구멍이 막혀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주 찬물 샤워를 하는 것, 거리의 열기가 조금이나마 식은 저녁 8시경에 집을 나서 죽을 먹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냉방이 된 죽집의 실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했고 안팎의 기온차와 바깥의 습도 때문에 겨울밤처럼 김이 서린 유리문 밖으로는 휴대용 선풍기를 가슴 위로 켜들고 귀가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이어졌다. 이제 곧 내가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할 영혼처럼 식지 않는 열대야의 거리를 채우며 그렇게 죽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 아직 달궈진 차도의 아스팔트로부터 세차게 불어오는 열풍을 얼굴에 맞으며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다. 편지를 이어서 써야 한다고 그때 생각했다. 아니, 새로 써야 한다고. 유성 사인펜으로 겉봉에 유서라고 적어둔 수신인을 끝내 정하지 못했던 그 글을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걸 쓰려면 생각해야 했다. 어디서부터 모든 게 부스러지기 시작했는지, 언제가 갈림길이었는지, 어느 틈과 마디가 임계점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예리한 칼을 꺼내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가까웠기에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의 가장 연한 부분을 베기 위해. 반쯤 넘어진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너를 떠나는 거야.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어서. 2012년 겨울, 그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읽으면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폭력이 담긴 꿈들이었다. 공수부대를 피해 달아나다 어깨를 곤봉으로 맞고 쓰러졌다. 엎어진 내 옆구리를 발로 차서 몸을 뒤집던 군인의 얼굴을 이제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차검한 총을 두 손으로 모아진 그가 힘껏 내 가슴을 내리찔렀을 때의 전율만 남아있다. 가족에게, 특히 딸에게 어두운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으므로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작업실을 얻었다. 글쓰기는 작업실에서만 하고 그곳을 나서는 즉시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80년대에 지어진 30년 넘게 수리를 거의 하지 않은 벽돌집 2층의 방 한 칸이었다. 생채기 투성이 철문은 흰 수성 페인트를 사서 칠하고 너무 낡아 틈이 벌어진 나무 창틀은 커튼 대신 스카프를 앞쪽으로 달아 가렸다. 강의가 있는 날에는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강의가 없는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그곳에서 자료를 읽고 메모를 했다. 언제나처럼 아침과 저녁이면 요리를 해서 가족과 함께 먹었다. 막 중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상황들과 부딪혀야 하는 딸과 되도록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마치 몸이 절반으로 갈라지듯 그 모든 사적인 순간들에까지 그 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두부를 계란물에 적셔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앞뒤면이 모두 노릇노릇해지는 걸 지켜보는 짧은 시간에 작업실로 가는 길은 천변을 따라 나 있었는데 무성한 나무들 사이를 걷다가 아래쪽으로 경사가 지며 갑자기 사방이 탁 트이는 구간이 있었다. 그 개방된 길을 300m가량 걸어야 롤러스케이트장으로도 쓰이는 다리 및 공터에 다다를 수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내 몸이 노출되는 그 길이 언제나 멀게 느껴졌다. 1차선 도로 건너편 건물들의 옥상에서 저격수가 사람들을 조준하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불안이라는 사실은 물론 알고 있었다. 수면의 질이 차츰 더 나빠지고 호흡이 짧아지던 왜 숨을 그렇게 쉬는 거야? 라고 아이가 어느 날 나에게 불평했다. 2013년 늦봄이었다. 새벽 1시경 악몽에 소스라치며 일어나 다시 잠을 이루는 걸 포기하고 생수를 사려고 집을 나왔다. 사람도 차도 없으므로 사실상 의미 없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아파트 앞 2차선 도로 맞은편에 불을 밝힌 24시간 편의점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건너편 인도를 따라 30명가량의 남자들이 소리 없이 줄을 지어 걷고 있는 게 보였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예비 군복을 입은 그 남자들은 장총을 어깨에 메고 군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느슨한 자세로 앞서가는 소풍 행렬을 따르는 피곤한 아이들처럼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했으며 악몽과 생시가 불분명하게 뒤섞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기지 않는 장면이 포착될 때 아마도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에 대한 의심일 것이다. 내가 정말 저것을 보고 있는가? 이 순간은 악몽의 일부가 아닌가? 나의 감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정적에 쌓인 그들의 뒷모습이 어두운 내거리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나는 꼼짝 않고 지켜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조금도 졸리지 않았다. 술 같은 건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본 것을 믿을 수도 없었다.
우면산 너머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사람들이 한밤에 행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캄캄한 산을 넘어 새벽 1시까지 10여 킬로미터 거리를 걸어왔어야 한다. 그런 종류의 훈련이 예비군들에게 가능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병령을 마친 주변의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어 묻고 싶었지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졌으므로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모르는 여자들과 함께 그녀들의 아이들과 손을 나눠 잡고 서로 도우며 우물 안쪽 벽을 타고 내려갔다. 아래쪽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예고 없이 수십 발의 총탄이 우물 입구에서 쏟아져 내렸다. 여자들이 아이들을 힘껏 안아 품속에 숨겼다. 바싹 마른 줄 알았던 우물 바닥에서 고무를 녹이듯 끈끈한 풀물이 차올랐다. 우리들의 피와 비명을 삼키기 위해.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일행들과 버려진 도로를 걷고 있었다. 갓길에 주차한 검은 승용차가 보였을 때 누군가 말했다. 저 안에 타고 있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의 봄에 학살을 명령한 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보는 사이 승용차가 출발해 인근의 커다란 속초 건물로 들어갔다. 우리 중 누군가가 말했다. 가자, 우리도. 그쪽으로 우리는 걸어갔다. 분명히 여럿이 출발했는데 텅 빈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남은 사람은 나를 포함해 둘뿐이었다.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누군가가 조용히 내 곁에 있었다. 성별이 남자라는 걸, 어쩌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둘뿐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어둑한 홀 끝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자 살인자가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불붙은 성냥개비 하나를 쥐고. 나와 일행의 손에도 성냥개비가 들려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다. 이 성냥개비가 다 탈 때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규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다. 살인자의 성냥개비는 이미 거의 다 타서 엄지손가락에 막 불꽃이 닿으려 했다. 나와 일행의 성냥개비는 아직 남았지만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살인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입을 열어 나는 말했다. 살인자.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다. 살인자. 더 크게 말해야 한다.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죽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말을 잇다 퍼뜩 생각했다. 지금 그를 죽여야 하는 건가? 이게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옆을 돌아보자 얼굴도 숨소리도 희미한 일행의 가냘픈 성냥개비가 오렌지색 불꽃을 뿜으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생생히 느꼈다. 그 성냥개비의 주인이 얼마나 어린지. 키만 우짜란 소년이라는 걸. 원고를 완성한 이듬해 1월에 출판사를 찾았다. 가능한 한 빨리 책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어리석게도 책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편집자는 5월에 맞춰 출간 일정을 잡는 편이 마케팅이 더 좋을 거라고 했다. 시기를 맞춰 출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말에 설득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한 장을 다시 썼고 거꾸로 편집자의 독촉에 쫓기며 최종 원고를 4월에 넘겼다. 책은 거의 정확하게 5월 중순에 맞춰 나왔다.
악몽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한다. 학살과 고문에 대해 쓰기로 마음먹었으면서 언젠가 고통을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흔적들을 손쉽게 여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나는 그토록 순진하게, 뻔뻔스럽게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처음 그 검은 나무들의 꿈을 꾸고 일어나 두 눈 위로 차가운 손바닥을 덮고 누워있던 그 밤이 있다. 깨어난 뒤에도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은 꿈들이 가끔 있는데 그 꿈이 그랬다. 밥을 먹고 차를 끓여 마시고 버스를 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여행 가방을 꾸리고 지하철 역사의 끝없는 계단들을 딛고 올라가는 한편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벌판에 눈이 내린다. 우듬지가 잘린 검은 나무들 위로 눈부신 육각형의 결정들이 맺혔다 부스러진다. 발등까지 물에 잠긴 내가 놀라 뒤돌아본다. 거기 바다가 밀려 들어온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광경에 마음이 쓰여 그의 가을 생각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통나무들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수천 그루가 어렵다면 99그루, 무한으로 열리는 숫자를 심고 뜻이 맞는 사람들 연화무 명과 힘을 하매 명과 힘을 뜻이 맞는 사람들 연나무 명과 힘을 합해 그 나무들의 몸에 먹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깊은 밤으로 지은 옷을 입히듯 정성스럽게 영원히 잠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바다 대신 흰천 같은 눈이 하늘에서부터 밀려내려와 그들을 덮어주길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짧은 기록 영화로 만들자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했던 친구에게 나는 제안했다.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함께 실현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의 일정이 꼭 맞는 때가 좀처럼 오지 않은 채 4년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폭염의 밤, 아스팔트의 열풍을 맞으며 텅 빈 집으로 걸어 돌아와 찬물 샤워를 하는 내가 있다. 밤마다 위아래 집과 옆집에서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시래기들이 토해내는 뜨거운 바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면 베란다 문과 창문들을 모두 닫아야 한다. 밀폐된 습식 사우나 같은 거실에서 방금 끼얹은 냉수의 서늘함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책상 앞에 앉는다. 거기 올려놓은 여전히 수신인이 정해지지 않은 유서를 봉투채 찢어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써. 그건 언제나 옳은 주문이다. 처음부터 나는 다시 쓴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오듯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다시 찬물 샤워를 하고 책상으로 돌아온다. 조금 전에 쓴 형편없는 것을 다시 찢어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써. 진짜 작별 인사를 제대로. 물잔에 빠뜨린 각설탕처럼 내 사적인 삶이 막 부스러지기 시작하던 지난해의 여름. 이후의 진짜 작별들이 아직 전조에 불과했던 시기에 작별이란 제목의 소설을 썼었다. 진흙개비 속에 녹아서 사라지는 눈, 여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 인사일 순 없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에 눈이 매워 계속 할 수 없을 때마다 찬물로 몸을 씻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는 방금 쓴 것을 다시 찢었다. 아직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편지를 남겨둔 채 끈끈한 몸으로 거실 바닥에 누웠을 때에는 파랗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은총처럼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로 막 잠들었다고 느껴졌을 때 그 벌판에 눈이 내렸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려온 것 같은 눈이
아직 무사해. 거대하고 육중한 칼이 허공에서 나를 겨눈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눈을 부릅뜨므로써 그 벌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채 나는 생각했다. 비탈진 능선부터 산머리까지 심겨있는 위쪽의 나무들은 무사하다. 밀물이 그곳까지 밀고 올라갈 순 없으니까. 그 나무들 뒤의 무덤들도 무사하다. 바다가 거기까지 차오를 리는 없으니까. 거기 묻힌 수백 사람의 흰뼈들은 깨끗이 서늘하게 말라있다. 그것들까지 바다가 휩쓸어 갈 수는 없으니까. 밑동이 젖지도 썩어 들어가지도 않은 검은 나무들이 눈을 맞으며 거기 서 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내리는 눈을. 그때 알았다. 파도가 휩쓸어 가버린 저 아래의 뼈들을 등지고 가야 한다. 무릎까지 퍼렇게 차오른 물을 가르며 걸어서 더 늦기 전에 능선으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누구의 도움도 믿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등성이 끝까지 거기 가장 높은 곳에 박힌 나무들 위로 부스러지는 흰 결정들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단지 그거밖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하길 원한다면 삶을